예, 오늘은 18장 유의성 검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잠시 선거 개표 방송을 어떻게 하면 현재 방송사마다 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통계적으로 좀 더 의미 있게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걸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의미 있게 바꾸는 기본 아이디어를 소개를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 통계학 지식 가지고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잡하면 모든 설명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뭘 생각할 때 구조를 단순화해서 본질을 파악하면 그게 복잡한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투표함을 어떤 지역 단위로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개표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적당하게 타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 단위로 개표할 수도 있고 집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선관위에서 투표를 열면서 하는 것처럼 전국을 251개의 선거구로 나누어서 선거구별로 실시간 개표 상황을 알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이 2개 지역으로만 나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국이 1이라는 지역, 2라는 지역, 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우리 생각을 단순화시켜보고, 거기서 2개 지역에서 개표가 시작되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집계해야 실시간으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예측하는 데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식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떤 후보의 전국 득표율은 그 후보의 첫 번째 지역 득표율과 그 후보의 두 번째 지역 득표율의 가중 평균이다. 그래서 가중치들의 합은 1과 같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가중치는 결정되죠. 아침부터 투표가 진행되다가 오후 6시 선거가 종료되면 등록된 유권자 전체 중에 첫 번째 선거구에서 몇 명이 투표를 실제 했는지, 또 두 번째 선거구에서 실제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역에서는 100명이 투표를 했고 두 번째 지역에서 50명이 투표를 했으면 W1은 150분의 100이 될 거고, 전체 150명 중에 그 3분의 2인 100명이 첫 번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첫 번째 지역에서의 득표율의 3분의 2의 가중치를 주고, 두 번째 지역에 대해서는 150분의 50, 3분의 1의 가중치를 주면 되겠죠. 그것이 전국 득표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햇을 붙인 것은 투표를 함을 열면서 실시간 각 지역에서 특정 후보가 몇 퍼센트를 얻고 있느냐, 샘플 프로포션, 우리가 16장에서 이미 배운 표본 비율이죠. 그 표본 비율에 T라고 하는 하첨자를 추가한 이유는 표본 비율이 계속해서 리얼타임으로 바뀌고 있죠. 표가 열리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기호로도 확장을 하고 사고로도 확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껏 배운 것은 모집단에서 한 번에 확 뽑아서 그걸 분석하는 것만 배웠는데, 지금은 리얼타임으로 개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량이 리얼타임으로 계속해서 뽑히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첨자 T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 T라고 했을 때, T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겠죠. 실제 선거가 6시에 끝나고 나면 대통령 개표 방송의 경우에 7시 정도부터 표가 개표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후 7시를 T가 0인 시점이라고 잡고 1분 단위로 T를 측정할 수도 있고, 5분 단위로 해서 7시를 T가 0, 7시 5분을 T가 1, 7시 10분을 T가 2, 아니면 10분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것은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시간으로 T라는 시점에서 그 후보의 전국 득표율에 대한 추정치, 추정치,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값, 그것은
첫 번째 지역에서의 해당 후보의 득표율, 표본 비율과 두 번째 지역에서의 득표율을 역시 가중평균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중치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죠. 가중치는 t와 상관없이 투표가 종료되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입니다. 알고 있는 값이죠. 여러분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선관위도 알고 있고 방송국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값이죠. 그래서 이것은 고정된 상태에서 실시간 개표되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전국 득표율이 가중치를 반영해서 의미 있게 조정이 돼서 등장하겠죠. 그것이 조정된 전국 득표율입니다. 열리는 대로 단순 합산하면 첫 번째 지역은 여당 후보가 유리한 지역인데 그쪽이 개표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은 이것이 실제 여당 후보의 전국에서의 실제 참값 득표율을 과대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가중치 조절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것이 첫 번째 아이디어고 여기서는 기호를 이렇게 썼지만 T 시점까지 표가 개표된 숫자 분의 특정 후보가 성공한 숫자 그 후보자한테 투표했으면 1 아니면 0 마찬가지로 이것은 두 번째 지역의 T 시점에서 총 개표한 숫자 그 중에 특정 후보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한 개표의 숫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을 가지고 이 값을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문제는 7시 개표되고 나서 7시 반까지 아니면 7시 20분까지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일정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어느 지역의 표는 한 표도 안 열리고 있죠. 실시간으로 T 시점에서 두 번째 지역의 표는 한 표도 안 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정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모가 0, 분자도 0, 부정형이죠. 모르겠다죠. 그게 정답이죠. 0이 아니라 무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 이게 정답이죠. 두 번째 지역은 아직 한 표도 안 열렸으니까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몇 표나 얻을지 아무 정보가 없다 이런 상황이죠. 이게 정의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정의가 안 되니까 이것도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문제겠습니다. 실제 선거 개표 방송은 이런 문제를 다 도외시하고 그냥 단순 합산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한 수식을 썼지만 현실의 개표 방송과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겠어요? 세 번째 문제는 편의상 선거구 1, 선거구 2 둘로 나눴지만 한 선거구 내에서도 동네가 다 다르죠. 하부 단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선거구 내에서도 여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야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같은 선거구 내에서도 개표되는 게 어느 지역이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그 지역에 있는 투표함에 든 카드를 잘 섞어서 한 장 뽑고 또 잘 섞어서 또 한 장 뽑고 이걸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뽑히는 게 아니죠. 이 선거구 내에서 어느 마을이 먼저 뽑히고 그 다음에 뽑히고 이러니까 이게 단순 무작위 표본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성향 마을의 표가 먼저 뽑히면 초기의 값이 높다가 다른 쪽이 뽑히면서 낮아지는 식의 타임 트렌드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의 트렌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 표본과 다르기 때문에 한 지역 내에서 투표하는 것도 출렁출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타임 트렌드도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사실은 이게 여당 후보의 득표율이고 마찬가지로 Q라고 하는 것이 야당 후보의 득표율이라고 그러면 각각의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차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플러스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대통령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면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추정치는 P hat 마이너스 Q hat이겠죠. 실시간으로 T 시점에서 두 후보 간 전국 득표율 차이가 얼마가 났느냐 이런 것일 거고 이것은 두 후보 간
첫 번째 지역에서의 득표율 차이, 두 번째 지역에서의 득표율 차이. 이게 말로 하면 쉬운데 쓰면 벌써 복잡해지잖아요. P와 Q가 있고 두 지역이 있으니까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가 있으니까 P와 Q가 있고 지역이 두 개니까 1과 2가 있고 실시간으로 시간이 변하니까 또 하첨자 T가 있고 참값을 모르니까 추정했다고 해서 해시 붙고 벌써 이게 얼마나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전 두 후보 간 전국 득표율 격차의 추정치는 실시간으로 매 시점에서 두 후보 간 지역별 득표율 격차를 역시 가중평균해 주면 되겠죠. 결국 우리는 P, Q 각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만 알면 추정할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차이. 역시 같은 문제가 등장하겠죠. 가중치를 반영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두 번째 지역 표가 전혀 안 열렸으면 이거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 한 지역 내에서 여당 후보가 유리한 하부 단위가 먼저 개표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값들이 시계열적인 추세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표성이 없는 거죠, 아직. 그런 문제를 일일이 반영을 해서 선거 개표 방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느냐. 재미있는 통계적인 문제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지난번에 보여주고 지금 그 논리 체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통계학이 이만큼 익사이팅하죠. 여러분 정도 배운 걸 가지고 한 나라에 그냥 관심 있는 방송 시스템 자체를 다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 머리만 써서도. 자, 이제 트렌드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어느 마을은 투표가 열렸고 다른 마을은 안 열렸으니까 안 열린 마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구간을 줘서 내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출렁거리고 있다 그러면 관측된 기간 내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최대 얼마가 났는지 최소 얼마가 났는지 이런 걸 가지고 바운드, 구간을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지역에서 과거 역대 선거 기록을 봐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지자체 선거가 됐든 아니면 비슷한 인접 지역의 선거 자료를 첨부해서 이런 지역에서 여당 후보 득표율과 야당 후보 득표율은 최대 어디에서 최소 얼마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 구간으로 이 정보를 그냥 위아래 바운드 시키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지역에 대해서 아직 표가 한 표도 안 열렸으면 역시 과거에 그 지역에서 유사한 선거 아니면 그 지역과 유사한 지역에서의 선거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그 지역에서는 최대 여당 후보 득표율과 야당 후보 득표율이 몇 퍼센트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최소 어느 정도 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바운드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P와 Q의 차이는 첫 번째 지역에서의 차이와 두 번째 지역에서의 차이의 가중평균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를 열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추정을 할 수가 있지만 표가 두 번째 지역에 대해서는 표가 아직 한 표도 안 열려서 아무런 정보도 없다. 아무런 정보도 없다. 그러면은 뭐 바운드를 시키면 되겠어요. W1의 P1-Q1 플러스 W2의 가장 보수적인 경우에는 이 값의 최소값이 얼마냐? 야당 후보가 다 독식한 경우 마이너스 1이죠. 0,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또 어퍼 바운드는 이 값의 최대값이 뭐냐? 야당 후보는 한 표도 못 얻고 전부 여당 후보가 독식하는 경우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운드 인퍼런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점으로 추론하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추론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국에 있어서의 유권자 중에서 야당 후보 대비 여당 후보가 얻은 표 득표율의 격차
이것은 이런 식으로 구간이 주어져 있고 이 값은 알려진 값이죠. W1, W2는 각 지역의 실제 투표자 비중이니까 다 알려져 있고 P1-Q1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표한 정보를 가지고 통계적인 추론을 하면 되고, 즉 이것의 95% 신뢰 구간의 하한, 이것의 95% 신뢰 구간의 상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간 자체를 더 벌리면 되겠죠. 여기서 구간이 생긴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 내가 이그노런트 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구간으로 생각을 한 거고, 최대값, 최소값으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값을 모르고 개표를 통해서 통계적인 정보만 있기 때문에 샘플링 언서턴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샘플링 언서턴티에 의해서 이러한 추정치의 표준 오차의 2배를 아래로 잡아주고 이러한 추정치의 표준 오차의 2배를 우위로 잡아주면 구간이 더 벌어지는 거죠. 처음에 구간이 생긴 것은 내가 두 번째 지역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기 때문에 생기는 바운드고 구간이고, 거기서 추가로 생기는 구간은 참값을 모르고 이미 표가 열린 첫 번째 지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참값을 모르고 확률적인 개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 언서턴티, 전형적인 샘플링 언서턴티, 즉 P1t hat 마이너스 Q1t hat의 표준 오차를 계산해서 그 값의 2배를 마이너스로 빼주고 플러스로 더해주면 그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솔직해진 거죠. 표가 열리는 대로 다 합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의 개표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빠를 수가 있고,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한 지역이 개표되는 동안 다른 지역은 전혀 한 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엉터리 같다. 그래서 가중평균을 하자. 가중평균을 했는데도 어느 시점까지는 한 지역이 표가 한 표도 안 나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시기열적인 추세가 있어서 도대체 믿을 수가 없거나 아직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간으로 추론을 해서 내가 가장 겸손해지자. 그게 첫 번째 바운드. 그럼 정보가 쌓이기, 릴라이블하게 쌓이기 시작한 두 번째 지역에 대해서도 여전히 샘플링 언서턴티가 있기 때문에 통계학 기초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표준 오차의 2배를 가감해 주자. 그러면 구간이 무식해서 생긴 첫 번째 구간, 샘플링 언서턴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어 생긴 추가적인 구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가장 솔직하게 대통령의 전국 득표율, 두 후보 간 전국 득표율 격차에 대해서 아주 지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것은 현재 방송 3사, 케이블 모든 데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죠. 다른 의미에서 얘기하면 현재 단순 집계하는 것은 실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 아니라 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죠. 대표성 없는 표본을 단순 합산하고 있으니까. 전국의 시청자는 실시간으로 바이어스가 있는 통계에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당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간의 경쟁에 있어서 이회창 후보 우세한 지역의 표들이 먼저 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초기에 앞서다가 나중에 바뀌었던, 즉 초기의 데이터는 실제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이어스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바이어스가 없이 굉장히 솔직하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구간이 넓어지고 개표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그리고 타임 트렌드도 없어지면 그 무식한 데서 오는 구간이 일단 사라지고 통계적인 불확실성만 남는, 그리고 두 지역 간의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개표 속도의 차이에서 오는 대표성 결여 문제도 보정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의미 있게 개표 방송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굉장히 복잡한 통계 이론이 쓰이거나 굉장히 복잡한 수학이 쓰인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통계학에서 이 표본 추세 대표성이라는 개념이 뭔지, 가중치 조정을 해준다는 게 뭔지 우리 이거 다 배웠잖아요. 결국에 와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제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기초가 중요하죠. 뭐 이게 복잡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제 다시 18장으로 돌아와서 유의성 검정,
영어로는 significance tes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통계학에 대해서 많은 논리 체계를 배웠어요.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배웠고, 정리할 때도 그림으로도 정리해봤고, 수치로도 정리해봤고, 그림으로 정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방식으로 히스토그램도 공부를 했고, 또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법도 배워봤고, 정규분포에 대해 성립하는 68, 95, 99.7 법칙이라는 의미도 살펴봤고, 그 중에 두 번째 등장하는 수치 95, 그것이 바로 정규분포 때문에 2라는 숫자와 연결된다는 것도 공부를 했고, 그 연결성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 최소한 표본이 크면 그러한 큰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이나 표본 비율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런 어떤 현실 적합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증명은 한 적이 없지만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것도 살펴봤고, 또 확률과 이항분포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sampling uncertainty, 반복의 개념, 신뢰 구간, 신뢰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그리고 13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추론의 토대를 이루기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많이 읽어보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4장 이후에는 실제 자료가 어떻게 모아지는지도 살펴봤고,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노동 상태를 매달 파악하기 위해서 실업률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봤고, 그때의 조사 방식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단순 무작위 표본과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봤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제후근 법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준 오차를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살펴봤고, 대안도 살펴봤고, 반복 대신에 반분, 많은 걸 공부했죠. 그래서 95% 신뢰 구간을 작성하는 뭘 배웠고, 그것의 의미는 사실 우리는 모집단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모집단은 블랙박스다. 박스를 모집단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투명한 박스가 아니라 블랙박스라 우리가 더듬더듬해서 자료를 일부 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걸 전체 뚜껑 열어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 모비율, 모평균, 모표준 편차, 아무튼 모집단에서의 특성인 그러한 모수들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단지 그러한 모수들은 추론의 대상일 뿐이다. 뭘 가지고 추론하느냐? 더듬더듬해서 대표성 있게 뽑은 표본, 이 표본에 최소한 확률적으로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표본 정보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대해서 지적인 개수는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학이라는 게 It's a guide to the unknown. 미지의 세계에 대한 useful guide. 유용한 가이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듬더듬해서 뽑을 때 누가 뽑힐지 모르기 때문에 이 추출하는 과정에 확률이 개입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개입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샘플링 언서턴티의 개념이죠. 이 샘플링 언서턴티가 결국 통계학자의 숙명과도 같아서 결국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추정한 값은 학자 갈 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학자 갈 때마다 그때 다르다. 그때마다 다르다. 일상 대화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다른 거죠. 그럼 그때마다 다르면 얼마나 다르냐? 10,000번 반복해보자 이거죠. 그것이 바로 R의 개념이었죠. Number of replications. 연구를 10,000번을 반복해보자. 10,000개의 값이 다 다르겠죠. 얼마나 다른지 한번 10,000개의 값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자 이거죠. 3장에서 실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그린 히스토그램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히스토그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료에 있는 개개의 값들을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린 것이 아니라 베이브 루스의 15년 홈런 기록 하나하나를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린 것이 아니라 조사한 10만 명의 하나하나 자료를 가지고 키의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표본 평균을 계산하면 어떤 값이 될지 그러한 전체 과정을 개념상 10,000번 반복해서 R번 반복해서 개념상 어떤 값이 나올지 그리는 그 개념상의 히스토그램을 생각한 것이죠. 그 히스토그램이 바로 13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이죠. 그것이 바로 추론의 본질이죠. 추론의 백본이죠.
사회학 이런 데서 레퍼런스 그룹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레퍼런스 디스트리뷰션이죠. 내가 이런 연구를 대표성 있게 반복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통계량 값을 얻을지 그 레퍼런스 포인트가 아니라 레퍼런스 피규어죠. 통계적인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숫자의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때그때 다르니까. 이런 모습을 띌 것이다. 전체 면적이 100%니까 하나의 밀도 함수로서 전체 면적이 100%죠. 뭐 다 따지면 10,000개가 어딘가에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는 재미없으니까 우리는 확률적으로 다 그것을 딱 자른 거죠. 95%가 되도록. 위에 2.5% 버리고 밑에 2.5% 버리고. 즉 10,000개의 값이 반복 연구를 통해서 나왔으면 10,000개의 95%는 몇 개인가요? 9,500이죠. 위에 250개 버리고 큰 거. 밑에 작은 거 250개 버리고. 제가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 10,000번 중에 밑에서 250번째 작은 값서부터 위에서 250번째 큰 값까지의 구간을 95% 신뢰 구간이라고 보자. 이런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등장시켰던 개념이 불편성의 개념. 내가 표본을 대표성 있게 뽑았다고 그러면 내가 얻은 값을 굳이 부풀리거나 굳이 이것을 그냥 깎아내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오르니까.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옳다라고 해서 노루를 잡은 건 아니니까 한 번 연구를 할 때 얼마나 빗나가는지 그걸 재서 그 전형적으로 빗나가는 정도. 그게 무슨 개념이었어요? 스탠다드 에러의 개념이었죠. 그 스탠다드 에러의 2배를 위아래로 잡아주자 이런 거였고 그럼 95%가 커버된다라는 게 정기분포 중심극한 정리에서 나온 거였고 개념상 우리는 이걸 실제 반복한다 그러면 95%가 커버되도록 구간을 잡은 것이죠. 이것이 컨피던스 인터벌의 개념이었고 바로 그런 식으로 구간을 잡아주면 그 구간이 참값을 포함할 것으로 우리는 95% 확신하게 된다. 그 95% 확신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럼 유의성 검정이라는 건 뭐냐? 내가 기껏 이 고생해서 내가 95% 확신하는 구간을 구해냈는데 누군가 참값은 이렇다 하고 주장을 했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한 값이 이 구간 안에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의 주장을 함부로 틀렸다고 말 못하겠죠. 내가 계산해봐도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기껏 계산한 구간, 내가 95%나 확신하는 구간에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값이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대표성 있게 표본을 뽑아서 10,000번을 계산해봤더니 9,500번 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당신이 주장한 값은 그 밖 아니냐? 그럼 그 사람이겠죠. 그거 더 해봐라.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죠.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확률이 문제죠. 그 가능성은 5%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구간에 95% 확신하니까. 10,000번 하면 9,500번 이 구간 안에서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5% 유의 수준에서 5% significance level에서 유의 수준에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reject, 기각하겠다. 이게 가설 검정입니다. 이것이 유의성 검정입니다. 여기서의 5%가 어떤 의미냐? 타입 1 에러죠. 제1종 오류. 제1종 오류라는 게 뭐냐? 생이별하는 오류죠. 맞았는데 리젝트, 이별하는 오류. 그 가능성의 최대치를 5%로 묶어놓자 이런 얘기죠. 그것이 타입 1 에러, 시그니피컨스 레벨. 또 다른 이름은 검정의 규모 이런 이름도 써요. 사이즈 오브 테스트. 검정의 규모.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 것 같아요? 그 값을 크게 잡으면 검정할 때마다 상대방 틀렸다고 할 그 규모가 커지니까 그 값을 검정의 규모라고도 부릅니다. 사이즈 오브 테스트. 그래서 이 사이즈 오브 테스트로는 경험상 1%나 5%나 10%가 쓰이죠. 5%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그냥 사이즈를 키우고 싶으면 10%를 쓰고 아주 보수적으로 검정의 사이즈를 줄이고 싶으면 1%를 쓰는 것이죠. 그렇지만 왜 꼭 5%를 대표적으로 써야 되느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뭐 몇십 년 전에 통계학자가 우연히 5%를 쓰니까 그 이후에 통계학자도 아무 이유 없이 5%를 쓰고
그것만 쓰다 보니까 1% 쓰고 10% 쓰고 이런 거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설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설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구간을 구성하는 법을 알면 가설검정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구간에 들어오면 리젝트 못하는 거고 구간에 안 들어오면 리젝트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가설을 기각한다, 기각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쓰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값이 이 구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주장을 5% 유의 수준에서 검정의 크기를 5%로 통제했을 때 기각하지 못한다. 이것이 올바른 표현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 유의 수준에서 저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accept한다. accept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용한다. accept한다. 그 주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통계학의 본질을 모르는 표현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설검정의 본질은 모순법이에요. argument by contradiction. 모순에 의한 논증법. 이 모순법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했죠. 남학생과 여학생의 데이트 example. 경제통계학 벌써 몇 달이 지났죠. 첫 시간에 만나서 뭐 숙제하고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져가지고 사귀기 시작하고 뭐 전화하면 절반 정도 만나고 근데 이제 잠깐 브레이크가 끝나고 나서 왔더니 뭐 친구의 친구가 만난다더라 뭐 잘못된 만남이 있는 것 같더라 뭐 이런 과정에 둘이 카페에서 만나서 너 변했지 안 변했다 변했지 안 변했다 이 똑같은 대화를 he said, she said 식으로다가 익스체인지 하다 보니까 바보 같은 것 같아서 기하를 확 바꾼 거죠. 좋다 네가 안 변했다고 치자. 여기가 모순법의 시작이죠. 네가 안 변했다고 치자. 그리고 모순에 도출하면 봐라 네가 변한 거 아니냐. 이게 모순법이죠. 수학에서도 argument by contradiction이라는 게 A가 B가 아님을 증명해라. 첫 번째 A가 B가 아닌 게 아니라고 치자. 그거 아니에요. 즉 A가 B라고 치자. 모순. 따라서 A는 B가 아니다. 통계학에서 정확하게 같은 논리 체계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변했지 안 변했다. 변했지 안 변했다. 바보 같으니까 좋다 네가 안 변했다고 치자. 잠시. 가설검정의 목적으로. 모순법 적용의 목적으로 첫 단추를 꿰인 거죠. 네가 안 변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10장에서 배운 이항분포의 개념을 가지고 모순에 이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한 것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최근에 너한테 10번 전화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바쁘다고 한 번밖에 안 만나주지 않았느냐. 그게 데이터다. 이 데이터가 네가 안 변했다고 치자라는 가정과 모순이다 이런 얘기죠. 그 모순을 보여주기 위해서 10장에서 배운 확률을 이용한 것이죠. 네가 안 변했다고 치면 내가 전화를 할 때마다 너의 반응은 동전이 균형 잡힌 동전이 앞뒤 나오는 것으로 묘사가 될 수 있고 상자 모형으로 나는 그런 상자에서 10번을 독립적으로 뽑은 것으로 근사했을 때 네가 보이는 반응을 확률 변수 x라고 그러면 그 확률 변수 x는 시행의 수가 10 네가 주장하는 안 변했다고 치자라는 기무가설하에서 그 가설 하에서 성공 확률의 2분의 1인 균형 잡힌 동전의 반응과 같아야 되고 그런 균형 잡힌 동전의 경우에는 내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항분포를 써서 계산해 보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5가 제일 가장 가능성이 높고 4, 6, 3, 7, 2, 8, 1, 9, 0, 10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종 모양으로 희박해지니까 네가 안 변했다라고 치면 그런 레퍼런스 디스트리뷰션, 널 디스트리뷰션, 귀무가설하에서의 레퍼런스가 되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학에서는 포인트죠. 5. 여기서는 5를 중심으로 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아니라 레퍼런스 디스트리뷰션이죠. 그 레퍼런스 디스트리뷰션이 바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이고 그것이 바로 널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이죠. 네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귀무가설의 세계에서는 네가 보여주는 반응은 이런 그림에 의해서 잘 묘사가 돼야 되는데 이 그림에 비추어 볼 때 이 그림이 레퍼런스니까
참조 그림이니까 이 그림에 비춰볼 때 내가 실제 얻은 데이터는 이 그림의 중앙부 95% 구간 이런 쪽이 아니라 극단적인 꼴이 아니냐. 1. 그래서 여학생이 한마디 더 하죠. 여학생이 뭐 하여튼 굉장히 스터번한 여학생인데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해야 하느냐.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좋다 그러면 끝까지 감안해서 한 번 또는 그 이하로 극단적인 값의 확률을 다 계산해 보겠다. 계산했더니 1024분의 11 1% 남짓 네가 한 번 했으면 이럴 가능성은 10번 중에 한 번 성공하거나 그보다 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더 극단적으로 한 번도 성공 못할 가능성을 다 합쳐봐야 1% 정도. 해석은 여러분 몫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학생이 뭐 천생연분이었다고 생각하면 1% 그래 아직은 아니다 참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차피 뭐 경제통계학 시간에 이 학생 한 명 만났고 또 다른 수업 시간에 이 학생 한 명 만났고 이번 학기 듣고 있는 과목이 5과목인데 다 한 명씩 만났으면 양다리가 아니라 5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면 내가 뭐 굳이 기적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 정도면 충분한 통계적인 근거다. It's time to say goodbye. 판단은 여러분 몫이죠.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까지죠. 확률. 그 확률은 1% 정도다. 그래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이겠습니다. 그 해석을 여러분이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검정의 크기로서 0.5%를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냐. 여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5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10%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10%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1%는 기적이기 때문에 리젝트하는 거고요. 너 말 못 믿겠다. 그것은 모순이다. 통계적인 모순이죠. 아니면 0.5%라고 하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직은 모순이 아니다. 그 구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6이라고 하는 절에서 0과 1로만 이루어진 숫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소개한 게 그런 경우죠. 전화했을 때 응해주면 1 아니면 0. 그 1, 0 정보를 이용해서 가설 검증을 한 것이죠. 성공이냐 실패냐 이 정보를 가지고 가설 검증을 했고 부호로 나타나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래서 이런 검증을 부호 검증이라고 불러요. 사인 테스트. 사인 테스트. 만약에 일반적인 상자에서 모평균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 뭐 우리는 검증하는 법 다 배운 거죠.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면 함부로 리젝트 못하는 거고요. 들어오지 않으면 리젝트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구간 안에 들어올 때 기각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채택한다 그 주장이 맞다 이런 표현은 안 쓰죠. 그 이유는 이 통계학이라는 게 경험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가설 이것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기존의 가설과는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른바 P값 계산했더니 기존의 가설이 맞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우리가 지나치게 놀랬을 때 네가 안 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10번 중에 한 번. 그래서 기존 퍼스펙티브와 안 맞는 통계적인 에비던스가 지나치게 강한 증거가 극단적으로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기존 가설을 리젝트한다. 기존 가설을 가지고는 설명 못한다. 네가 안 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존 가설을 그때 가서 리젝트하면서 새로운 쪽으로 옮겨 타는 것이지 뭐 맞는 가설이 있는 게 아니죠. All models are wrong. All hypotheses are wrong. 더 나은 설명력 있는 모델, 더 나은 물리 이론, 더 나은 경제 이론이 나올 때까지 기존 이론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도저히 기존 이론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듯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프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서 불만이 쌓여야 되는 거죠. 기존 이론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 못할 정도로 부글부글 할 때 리젝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설 검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젝트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면 데이터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아직 바꿀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리젝트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뭐 모든 게 다 틀렸는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 것이죠. 누가 혹시 이런 가설을 기무 가설을 채택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좋게 해석해 주세요. 아직까지 쌓인 통계 정보 가지고는 기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무 가설을 채택한다 이런 표현은 가설 검증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내가 부족하다 이것을 자인하는 표현인 셈이죠. 모평균에 대해서 추론할 때 결국 표본 평균을 이용한다. 전에 본 것처럼 그 이유는 우리가 대표성 있게 뽑았으면 표본 평균이 평균적으로는 모평균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성의 개념이었죠. Unbiasedness. Expected value of sample mean is equal to the population mean. 그거였죠. 근데 평균적으로만 참값을 맞추는 게 노를 왼쪽으로 1m 빗나가고 총을 쏴서 오른쪽으로 1m 빗나갔을 때 맞았다, 잡았다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기 때문에 한 번 연구했을 때, 한 번 쐈을 때 전형적으로, 표준적으로 얼마나 에러가 나는지 잴 필요가 있죠. 그것이 바로 스탠다드 에러의 개념이었고 정규 분포의 95% 법칙이 알려주는 바는 그 전형적인 오차의 2배를 가감해주면 어디로부터 2배? 대표성 있는 게 추정한 값. 그 값으로부터. 그걸 중심으로 안 삼을 이유가 없으니까. 언바이어스드니스 때문에, 대표성 때문에. 거기로부터 2배를 가감해주면 우리가 95% 확신하게 된다. 뭐 이런 논리 체계를 썼던 것이죠. 그게 신뢰 구간이고 이 구간 안에 안 들어오면 리젝트하는 게 가설 검정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95%와 2가 연결됐죠. 95%와 2. 우리 선조들의 신뢰도는 10중 8구, 85%죠. 10중 8구 이렇다. 85% 신뢰도죠. 10중 8구 이런데 네가 하는 얘기는 거기에 맞지 않다. 15% 유의 수준에서 가설 검증하겠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5%를 더 쓴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선조들의 기준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0, 95%, 5% 유의 수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서도 가설 검정 신뢰 구간에 관련된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것 같다. 이 정도 보면 대충 맞을 것 같다. 그게 신뢰 구간 아니에요? 저 사람 얘기는 글쎄 아닌 것 같다. 가설 검정 아니에요? 2와 95%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정규분포였죠. 그리고 그것을 장도하는 것이 중심극한 정례였죠. 그 배경에는 표본 크기가 크다는 것이죠. 표본 크기가 작으면 어떠냐? 2와 95가 잘 연결이 안 되겠죠. 정규분포로 근사가 잘 안 될 테니까. 그때 이제 하나의 보수적인 방법으로 2보다 좀 더 큰 값을 쓰면 구간이 넓어질 테니까 좀 더 보수적인 추론이 가능하겠죠. 95% 확신하기 위해서 표준 오차의 2배를 가감하는 대신에 뭐 2.5배를 가감하거나 그럼 얼마를 가감해야 되느냐?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정규분포로 근사가 잘 될 테니까 2를 가감하면 2배를 가감하면 될 거고 표본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2보다 큰 값을 주어서 곱해서 가감하면 되겠죠. 그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포가 이른바 T 분포고 T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 작성. 그 신뢰 구간에 안 들어오면 리젝트. 들어오면 리젝트 못하는 이런 식의 가설 검정. 그것이 바로 T 검정 8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95%와 표준 오차의 2배를 가감한다라고 할 때 이 툴, 2라고 하는 숫자를 연결하는 고리가 중심극한 정리였고 그 배경에는 표본 크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가 많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가 많지 않으면 어떨 것이냐. 표본 평균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나이스하지 않겠죠. 이쁘지 않겠죠. 그럼 정규분포로 근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럼 95%와 2가 연결이 안 되겠죠. 그때 하나의 방법은 좀 보수적으로 2배를 가감하는 대신에 한 2점 몇 배, 좀 더 덤으로 더 쓰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때 덤으로 얼마를 더 써야 되느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표본 크기가 크면 뭐 더 쓰는 걸 좀 덜 더 써도 되고 이쪽으로 오는 거고 표본 크기가 작으면 좀 더 많이 덤으로 더 써야 되고 그럼 표본 크기와 이 숫자, 경계점의 숫자를 연결시키는 분포가 뭐 없을까? 찾아봤더니 T분포라는 게 그런 목적으로 쓰기에 적절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내 해석이고요. 기존의 통계학 체계 해석은 이러이러한 가정하에서 모평균에 대해서 추론할 때 표본 표준 편차를 알면 소표본에서도 정규분포를 쓸 수 있는데 모르면 그래서 그것을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하면 그때 나타나는 분포가 T분포다.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이론이 맞느냐?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요. 모 표준 편차를 몰라서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쓸 뿐만 아니라 애당초 상자의 분포가 정규분포여야 대체해서 얻어낸 변환된 표준화된 값이 T분포를 따르게 돼요. 근데 정보가 별로 없어서 이 짓을 하는데 그 정보가 몇 개 안 되는 걸 가지고 모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은 굉장히 토톨로지컬하고 도그마틱하긴 하지만 현실성은 뭐 별로 없는 그런 의미에서 별로 현실 적용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방식의 통계학에 대한 소개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모든 책마다 T분포와 정규분포 이렇게 다르다. 그게 뭐 굉장히 강조해서 돼 있고 마치 95%가 확률이 아니라 신뢰도다 이것을 강조한 것처럼 무의미한 것들이 많이 강조돼 있죠. 마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사 중에 네 아버지는 소득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수치만 열심히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네 친구는 나비를 좋아하냐 무슨 색깔을 좋아하느냐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도외시하고 뭐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다루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 이런 얘기죠. 내 생각입니다. T분포 현실적인 의미는 자료가 적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버퍼를 더 잡자 그런 의미로 사용하면 뭐 그게 좀 더 타당한 의미가 아닐까 현실적으로. 뭐 대략 이렇게 해서 18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이제는 슬라이드를 조금씩 넘겨가면서 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강조를 하겠습니다. Obvious is the most dangerous word in mathematics. 통계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너무나 자명하다. 이게 가장 위험한 얘기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푼 수학 문제에 따르면 1000명의 비서 후보자가 일렬로 서 있을 때 그 순서에 따라서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아무도 그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머리만 잘 쓰면 1000명이 줄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최고를 뽑고 그것도 다시 불러들이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고를 뽑을 확률이 무려 37%씩이나 된다. 이게 전혀 어비어스하지 않죠. 또 버스데이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이 한 23명만 있으면 1년 365일 중에 생일이 같은 쌍이 나올 확률이 적어도 한 쌍 나올 확률이 50%씩이나 넘는다. 이거 계산하기 전에는 전혀 어비어스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위험하다. 뭐 가설감정의 한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새로운 세법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세법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뭐 디스트리뷰션 이펙트, 그다음에 세금 계산의 단순화 이펙트 이런 효과가 있지만 국가 전체로서의 그 텍스 레비뉴 전체는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텍스 레비뉴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뉴트럴리티가 성립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러세요. 이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납세자를 모집단으로 생각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중 전체 납세자를 대표할 만한 10만 명의 납세자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의 샘플링 프레임워크로 쓰자 이런 얘기죠. 마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전국으로부터 10% 뽑은 그것 자체가 모집단
샘플링 프레임워크로 본 것처럼. 그래서 10만 명을 모집단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만 명이 샘플링 프레임워크, 사실상의 모집단에 해당하는 개념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100개 자료를 무작위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납세자 100명을 대표성 있게 10만 명에서 무작위 뽑은 것이죠. 이 100명의 소득, 공제, 가족 구성원 이런 기록 자료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분들한테 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납세액의 차이를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새로운 세법이 적용된다고 치자. 그럼 이분이 얼마를 내야 되나? 기존 세법을 적용한다고 치자. 동일한 사람한테. 이분이 얼마를 내셔야 되나? 그 차이는 얼마인가? 그래서 그 100개의 차이를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하는 주장, 새로운 세법이 통과되더라도 세수의 변함은 없다. 이것은 10만 명 개개인에 대해서 납세액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래서 카드에 써서 집어넣었을 때 그 10만 장의 평균이 0이라는 주장이죠. 이게 귀무가설입니다. 10만 장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100장을 대표성 있게 무작위로 뽑아서 100장에 담긴 값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100장에 담긴 값의 평균, 그게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과연 모평균이 0인지 보면 되겠죠. 우선 대표성 있게 뽑았으면 불편성, 모평균은 표본 평균 근처에 있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불편성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올리거나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중심을 잡아주는 개념이 바로 불편성의 개념. 불편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 방식, 심플 랜덤 샘플링. 근데 아직 노루가 잡힌 게 아니죠. 한번 연구할 때, 100장을 가지고 할 때 그 연구에 담긴 불확실성의 전형적인 크기를 재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본 평균의 스탠다드 에러, SE of X bar 이런 것이죠. 100장을 평균한 표본 평균에 담긴 표준 오차는 카드 한 장에 담긴 표준 오차.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표준 편차. 그것의 루트 100분의 1배. 그렇게 계산해서 2배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왜 95% 확신하는데 2배냐? 100장. 꽤 크죠? 정규분포 루컨사 시킨 것이죠.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이 다 이렇게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마이너스 21만 9천 원. 그럼 모평균도 마이너스 21만 9천 원 근처일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납세액 차이의 표본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73만 원의 2배가 아니라 73만 원은 카드 한 장에 담긴 불확실성의 추정치란 말이에요. 모표준 편차의 추정치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두 번째 그림에서의 떨어진 정도죠. 그것은 첫 번째 그림에서의 떨어진 정도의 추정치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림 다 3개 연상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별 인디비주얼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 평균의 개념상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레퍼런스 커브로 쓰고 있기 때문에 13장의 내용, 지난 시간에 보여준 3개 그림 중에 세 번째 그림, 우리는 거기서의 전형적인 오차를 알고 싶은 것이죠. 100장을 평균했기 때문에 그 오차는 73만 원의 루트 100분의 1배, 7만 3천 원이겠습니다. 7만 3천 원의 2배를 가감해 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1만 9천 원 근처 모평균은 플러스 마이너스 7만 3천 원의 2배. 자, 그 구간이 0을 포함해요? 안 하죠? 마이너스 쪽이란 말이에요. 0은 이 구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만 명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표성 있게 100명을 봤더니 새로운 세법이 통과되면 세수가 주는 것 같다. 당연히 확신은 못하죠. 너 확신할 수 있어? 못하죠. 그래서 표준 오차의 2배를 가감해서 95%만 확신한 것이죠. 100% 확신한 것이 아니라. 내가 95% 확신하는 구간에 봤더니 당신이 주장하는 값이 안 들어와 있고 이 구간이 통째로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나는 새로운 세법이 통과하면 세수가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신의 텍스 레비뉴 뉴트럴리티 아규먼트를 리젝트하겠다 이런 얘기죠. 물론 내가 틀릴 가능성은 최대 5%다. 5%가 사이즈 오브 테스트, 타이브안 에러의 상한인 것이죠. 시그니피컨스 레벨. 이게 가설 검정입니다. 자, 이제는 이 논리 체계를 다 봤기 때문에
이 논리 체계를 표현하는 포장 기술만 배우면 되겠어요. 포장 기술이 언어죠. 언어는 외우는 거죠, 기본적으로. null hypothesis, 귀무가설, 무로 돌아간다. 변함이 없다. 뭐 색다른 게 없다. 이게 동양적인 개념이죠. 없을 무로 돌아간다, 리턴한다. 차이는 우연의 산물일 뿐이다. 상자의 평균은 0이어서 새로운 세법이 통과되든 기존 세법이 유지되든 세금액, 납세액의 체계적인 차이는 없다. 이것이 귀무가설입니다. 대립가설, 새로운 견해죠. 새로운 세법이 통과하면 위험하다. 세수가 준다. 그래서 관측된 차이, 이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상자의 평균은 0이 아니라 음수다. 이런 것이 대립가설이겠습니다. 귀무가설이 됐든 그것에 대항하는 대립가설이 됐든 하나의 그 가설은 상자 모형에 대한 스테이트먼트겠습니다. 귀무가설은 상자에 든 카드들의 평균은 0이다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고, 대립가설은 상자에 든 숫자들을 평균하면 0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방향까지 우려해서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새로운 세법이 통과되면 세금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 복지 예산 쓸 것도 많은데 세금이 줄 것이다. 뭐 이런 우려. 이게 대립가설입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계산한 다음에 표준정규분포를 가지고 2와 95%를 연결시키고자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것을 G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같은 변환을 하면서 우리가 표본 크기가 작아서 95%와 2를 연결시키기보다는 2점 얼마, 덤을 더 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T분포라는 걸 쓸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변환을 T라고 부르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같은 변환을 해놓고 G 통계량 또는 T 통계량이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G의 분포인 표준정규분포를 쓸 것이냐, 아니면 T의 분포인 레퍼런스 커브인 이른바 T 분포를 쓸 것이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우리의 언어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측된 값, 분자는 거기서 당신이 주장하는 귀무가설하에서 내가 기대하는 값, 즉 이론과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잠정적으로 받아들인 이론, 모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잠정적으로 가정한 그 이론이 주장하는 값과 내가 모집단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뽑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한테 알려준 값, 이론과 실제의 차이, 그게 분자죠. 이 차이가 크면 나는 리젝트하는 거고, 이 차이가 작으면 리젝트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차이를 재는 데 있어서 수학과 통계학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수학은 0이 아니면 다 틀린 것이죠. 통계학에서는 0임에도 불구하고 0이 아닌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전이 균형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5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5번 근처면 균형 잡혔다고 하는 가설을 리젝트 못하는 거죠. 5번 근처면 내가 여전히 균형 잡힌 동전과 같다라고 하는 여학생의 말을 리젝트 못하는 것이죠. 5번 근처가 아니라 1이 나왔으니까 화가 나서 그냥 say goodbye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과 달리 통계학에서는 가능성을 재는 것이죠. 5 근처라고 확률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지나치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절대적인 차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겠습니다. 단위를 뭘 썼느냐? 뭐 불확실성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절대적인 분자에 등장한 절대적인 차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오차라고 하는 자를 가지고 잰 것이죠. 분자에 등장하는 통계량에 전형적으로 들어있는 오차의 크기, 그것을 한 눈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를 가지고 이론과 데이터의 차이가 몇 눈금이냐, 그게 바로 G 통계량, T 통계량의 값이죠. 이게 2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데이터의 차이가 그 통계량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들어있는 전형적인 오차를 한 눈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를 가지고 쟀더니 2단위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분모의 통계량이라는 것은 분자에 사용된 바로 그 통계량입니다. 표준 오차를 얘기할 때 수식어 없는 표준 오차는 없다라고 그랬죠. 수식어가 없는 유일한 경우는 표준 편차죠. 관측 차나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관측치가 몇 개 쓰였는지 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지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표본 평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수식어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이 표준 오차는 내가 분자에서 사용한 바로 그 통계량의 표준 오차. 당연히 그걸로 재야 되겠죠. 그걸 썼으니까. 거기에 담긴 불확실성을 한 눈금으로 갖는 자를 가지고 이론과 데이터가 몇 눈금이나 떨어져 있는지 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잰 표준화된 차이, 그것이 바로 G 또는 T인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이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대화를 진행해요. 이걸 이해를 한번 하면 평생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남하고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고, 이걸 이 순간 이해를 못하면 평생 대화에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을 30번은 나와 같이 읽은 셈이고 20번 플러스 10번 해서 70번은 각자 읽으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던 것이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임워크를 여기저기서 펑크를 내는 거죠. 자기 논문을 쓸 때든 남의 논문을 평가할 때든 펑크를 내기 때문에 엉터리 실증 분석들이 의외로 많죠. 앞서 예에서 G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즉 세수의 중립적이라고 그러면 0을 기대해야 되는데 0을 기대하는데 표본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얻은 값은 마이너스 21만 7천 원. 데이터와 이론의 차이, 이론과 데이터의 차이. 절대값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달러로 표현하면 벌써 값이 달라지잖아요. 유로로 표현하면 또 값이 달라지잖아요. 절대값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들어있는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로 나눠서 표준화시킨 것이죠. 데이터로 내가 뭘 썼느냐? 표본 평균을 썼죠. 표준 오차도 바로 그 표준 오차의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3만 원을 제곱근 법칙에 따라서 루트 100으로 나눠서 쓴 것이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상에서 마이너스 3 굉장히 외진데 있죠. 이 레퍼런스가 되는 그림과 잘 어울리지 못하죠. 그래서 국회의원 당신 주장이 맞다라 그러면 세수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러면 이 내 계산한 변수에 있어서 표본 평균은 모평균 근처의 불편 추정량이니까 0 근처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자는 0 근처에 해야 되고, 분모로 나누면 0 근처 표준정규분포에서 근사가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냐? 그게 내가 귀무가스라에서 기대하는 레퍼런스 커브인데, 널 커브인데 귀무가스라에서 이 레퍼런스 그림. 현실은 어떠냐? 이거에 비춰서 중간, 중심 지역에서 값이 나온 게 아니라 저 모퉁이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당신이 주장하는 바를 리젝트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가설 검정입니다. P값. 어째 이럴 수가? 네 말이 맞다면, 네가 동정과 같다 그러면, 규정 잡힌 동정과 같다 그러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확률이 내포되어 있죠. 그 확률, P값이죠. 좋다,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좋다, 네 말이 맞다고 치자라는 가정하에서 계산한 것이죠. 좋다, 네 말이 맞다고 치자 하에서 그린 그림이죠. 널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이게 바로 모순법의 배경인 것이죠. 첫 단추. 귀무가설하에서 계산한 0. 10번 전화했는데 한 번 성공한 경우, 그 관측된 값 또는 그거보다 더 극단적인 값 0, 1 또는 0이 얻어질 확률, 이것이 바로 P값입니다. P값의 의미는 귀무가설하에서 계산된 실제 관측된 값 또는 그거보다 더 극단적인 값. 극단적인 게 어느 쪽으로 극단적이 되냐면 귀무가설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 안 변했다. 너 변했지? 변했는데 좋은 쪽으로 변한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안 좋은 쪽으로 걱정하니까 그쪽을 극단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0. 1보다 더 극단적인 것은 그런 의미에서 0. 그래서 1과 0의 가능성을 귀무가설화해서 잰 확률, 그것이 바로 1024분의 10 더하기 1, 11가지 경우 1%. 그것이 바로 p-밸류입니다. 1%. 이 p-밸류가 검정의 크기 5%보다 작으면 5%를 검정의 크기로 봤을 때 이건 극단적이다, 리젝트한다 이런 게 되는 거고, 그 학생을 너무나 좋아해서 굉장히 엄격한 에비던스가 없는 한 기존의 가설, 기존의 내 세계관을 바꾸지 않겠다 그러면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 값이 미리 설정한 기준 알파 5% 이거보다 작으면 어째 이럴 수가, 이런 상황이죠. 귀무가설을 계산하면 이런 값이 나올 가능성, 또는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다 계산해봐야 P 값인데, 그것이 미리 설정한 검정의 규모 알파보다 작으면 어째 이럴 수가, 이런 상황이죠. 어째 이럴 수가. 귀무가설을 리젝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리젝트하지 못하겠습니다.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 방향성이 있으면 단측 검정이고 방향성이 없으면 양측 검정이다, 이런 얘기죠. 조금 전에 남학생에 의해서는 방향성이 있죠. 우려하는 바가 나에게서 떠나가는 방향이죠.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보다 더 극단적인 값으로 0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만약에 방향성이 없다. 그 학생이 변했는데 좋게 변했을 수도 있고 나쁘게 변했을 수 있다. 이것을 내가 검증한다라고 그러면 대립가설로서 그때는 양측 검증이 되고, 그때는 관측된 1이라는 값 또는 그보다 더 극단적인 값은 1, 0과 동시에 9, 10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양측 검증일 때는 양쪽 면적을 다 합쳐서 계산한 것이 P 값이 될 거고, 단측 검증의 경우에는 그것의 절반인 한쪽만 계산한 값이 P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검증이냐 단측 검증이냐는 주어진 귀무가설 하에서 대립가설의 형태로서 결정이 되겠죠. 남학생이 우려하는 상황은 두 번째 단측 검증이었죠. 너는 더 이상 균형 잡힌 동전이 아니다. 특히 나한테서 멀어져 갔다. P가 2분의 1보다 작다. 성공률이 2분의 1보다 작다. 이것을 검증했기 때문에 이 대립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적게 나오는 것이 극단적인 값이었기 때문에 1 또는 0만 봤던 것이죠. 근데 대립가설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너는 변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죠.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때 1과 동등한 정도로 극단적인 값은 9일 거고, 더 극단적인 0과 동등한 정도로 더 극단적인 값은 10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0일 확률, 1일 확률, 9일 확률, 10일 확률을 다 계산한 것이 P값이 되겠죠. P값이 2배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대립가설이 더 큰 쪽이다라고 주었을 때는 관측된 값이 여기일 때 이 면적이 P값이죠. 대립가설이 작은 쪽으로 주어졌을 때는 이 면적이 P값이겠습니다. 대립가설이 양측으로 주어졌을 때는 이쪽과 이쪽을 합친 것이 두 면적을 합친 것이 P값이겠습니다. 두 종류의 오류. 이제 제가 미대 만화 동아리 학생한테 부탁할 때 여기에 이 학생은 순진무구하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여기에 이 학생은 그것과 정반대로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의도는 여기는 굉장히 순진무구한 학생이라 실제 안 변했는데 리젝트하는 생이별, 이게 타입1 에러고, 이쪽은 뭐가 적절한 표현인가요? 하여튼 순진무구의 정반대인 여학생인데 이미 마음은 딴 데가 있죠. 근데 이제 포커 페이스로 속마음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 남학생을 좀 멍청하게 그려달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멍청하게 정말 안 변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 타입 2 에러죠. 우리 선조들의 10중 8구, 이게 가설 신뢰 구간과 같다, 신뢰도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함부로 생이별하지 마라. 타입 1 에러의 중요성을 경고하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나한테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생이별 무서워서 증거가 있는데도 그냥
행동에 못 옮기느냐 이런 뉘앙스가 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타입 2 에러, 미적거림의 오류를 지적하는, 착각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 이 2x2 테이블의 상황, 이게 사실은 뭐 이 표현을 결과적으로 나도 쓰게 됐는데 책들마다 하도 이 표현이 많이 써서 귀무가설이 옳은 상황 뭐 이런 얘기인데 모든 가설이 틀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귀무가설이 좀 돋보이는 상황, 상대적으로 대립가설이 돋보이는 상황, 뭐 이게 올바른 표현이겠습니다. 자,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시간이 다 됐네요. 이 뒷부분에 가서는 법정에서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냐를 추론한 문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를 추론한 문제,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도 달라야 돼요. 그것을 예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20장으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